4차 수업을 나가볼 건데요. 4차 수업은 도덕이랑 국어 수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가 요즘 알러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콧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코맹맹이 소리도 약간 나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 재채기를 되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8페이지 제2회 2019년도 2회 기출 도덕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 1회 국어 문제를 풀 겁니다. 38쪽 펴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2번이랑 10번, 14번, 15번, 16번, 18번, 20번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거는 항상 도덕이라 하면 윤리랑 관련된 과목이죠. 이런 윤리 문제에서 상당히 학자를 중점적으로 여겨가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에 학자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학자랑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은 학자의 주장 그리고 또 사상적 배경 그런 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제가 부가 설명과 학자에 대한 개념 설명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수업 그냥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문제들은 읽고 넘어갈 거예요. 1번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아닌 것은 1번 역지사지, 2번 용서와 화해, 3번 대화와 타협, 4번 아집과 독선입니다. 당연히 4번이겠죠? 아집과 독선을 부리게 된다면 친구와의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집이라는 뜻은 자기만을 내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선이라는 뜻은 자기만 맞다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2번 다음과 관련 있는 응용 윤리의 분야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2번 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2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응용 윤리의 분야는 낙태, 유전자 복제, 생식 보조술. 당연히 3번이겠죠? 낙태는 아이에 대한 생명적 존엄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로 이어질 수 있고요. 유전자 복제 또한 인간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유전자 형태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천부적으로 아이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건든다는 거는 생명윤리에서 약간 어긋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생식 보조술 같은 경우는 불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유전자 복제 배양 아기를 준다거나, 근데 이런 게 또 맞는 것인가? 인간이 생명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경험, 삶의 목적 및 이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윤리적 실천력을 향상하는 것. 저는 여기서 밑줄 치고 포인트 잡고 넘어갈게. 도덕적 경험, 삶의 목적,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덕적 경험, 삶의 목적 같은 건 윤리적으로 취향해질 수 있는 거고요. 스스로 평가, 그리고 반성이라는 거는 성찰로 취향해질 수 있습니다. 반성이랑 성찰은 정말 거의 동음이의어는 아니죠.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4번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땡땡의 자세가 필요해. 그게 뭐야? 자세히 설명해 줄래? 타인의 생각이나 문화가 나와 다를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관용이라 하죠. 관용은 다른 말로 영어로는 톨러런스,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의 정신이라고 해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의 혁명 자체의 정신이기도 하죠.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프랑스가 되게 다문화 사회잖아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에 대한 모델로서 프랑스가 지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관용 정신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배려윤리의 특징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배려윤리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 배려윤리라는 거 자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려윤리라는 거는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윤리예요. 왜 그러냐? 원래 이전까지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내는 보편적 경륜이다라고 생각을 해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남성 중심의 윤리였다는 거죠. 이성과 정의를 중시하는 태도. 하지만 이런 거에는 꼭 결함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특징이 뭐죠?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여자친구가 뭐가 힘들었어 라고 수덜거리는데 그거 네가 잘못했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여자친구한테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죠.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거예요. 남성의 정의만은 거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공감 능력과 개별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도입하는 게 바로 배려윤리예요. 뭐 공감이라는 태도는 뭐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겠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해주면은 조금 더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완할 수 있겠죠. 개별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는 뭐 서로 둘만의 사이에서 이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일지라도 이런 개별적 관계를 조금 더 공감을 해주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결국엔 하나의 정의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윤리 특징인 거죠. 이러한 여성윤리를 도입한 게 바로 배려윤리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나딩스와 길리건이 있는데요. 나딩스와 길리건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요. 근데 조금 더 그냥 보편적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말고 조금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보게 된다면 자연적 배려를 되게 강조합니다. 자연적 배려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요. 어떤 짓을 하든 서로 아이가 잘못을 하든 부모님은 감싸주기 마련이죠. 이거 아이가 뭐 사람을 죽였다 해도 끝까지 안 죽였다라고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하든 부모님들은 자식의 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관계에서 배려윤리의 정의를 찾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식만이 부모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 이런 거를 서로 배려하는 게 자연적 배려라고 합니다. 자, 배려윤리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공감 중시. 공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자친구가 뭐 힘들었어 라고 했는데 남자가 너 그거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맞습니다. 이럴 땐 공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니은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이진 않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고 개별 간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관계중심적 정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아닙니다. 3번 관계중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관계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리을 이윤중시. 이윤중시는 아니죠. 뭐 여자친구가 뭐 잘못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윤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도 또 여자친구한테 뺨맞습니다. 예.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6번은 문제부터 읽을게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토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대한 의견을 말해볼까요? 첫 번째 의견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과다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환자의 삶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락사예요. 안락사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약을 투여해서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용 아니죠? 예, 죽음의 선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고 찬성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냐, 반대 측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느냐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찬성 측 근거입니다. 가족에게 부담감을 많이 줄 수 있다. 사실 맞는 얘기죠. 병원비가 뭐 몇 년 동안 거의 죽음을 앞둔 분에게 병원비를 투자하는 거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어요. 뭐 가족끼리 그러는 게 비윤리적인 게 아니냐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가족에게 실제로 부담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두 번째, 자신의 생명 종속 여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죽을 권리,
또 사람에게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생명을 지속할 권리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찬성측, 줘야 한다는 게 찬성측의 근거죠. 반대 입장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든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이라고요. 하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생명권이라도 인간 자체가 죽일 수 없고,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수 없고, 또한 스스로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의사가 약을 투여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의사가 투여하는 것이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와 같은 게 아니냐, 인간의 존엄성을 누군가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만약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면 이런 것은 생명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7번.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쉬워요. 4번. 혈연 지원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행을 형성한다. 혈연 상당히 문제들이 많죠. 이전 대통령 분들도 아무리 성년 결백했다 하더라도 가족분들께서 잘못된 행위를 하나를 했을 때 자신에게 흠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 이러한 걸 갖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지형,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디 나왔다, 어느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지역이야, 그리고 심지어 정치 색깔도 같은 경우가 많고, 이런 게 다양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돼 있어서 약간 거스를 수 없는 태도로 가면 이거는 하나의 또 문화적 억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번 일단 답입니다. 8번 읽을게요. 다음 신문사설의 제목으로 기억에 들어갈 말은, 기억의 윤리적 쟁점,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실험 대상자의 선정이나 피해와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살아있는 사람에게 실험을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즉 3번 인체 실험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번, 2번, 4번 셋 다 선지가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인륜지대사라고 일컬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이 관점이 무엇인가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유교적 관점이에요. 유교는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생기고, 그 가정은 여자와 남자 간의 결혼으로부터 첫 걸음이 시작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유교적 관점이고요. 그리고 인륜지대사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삶 속, 인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요즘은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교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쉽게 넘어갈게요. 10번도 중요합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읽자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진짜 꼭 외우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검정고시, 수능, 심지어 대학 가서도 배우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양, 윤리, 현대사의 윤리로서 하나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답 시민불복종이라 했죠 제가? 시민불복종이 일단 무엇이냐? 시민불복종이란 건요, 하나의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간 정치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요구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흑인 차별을 위한 세금을 걷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 반대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고요.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금을 내던 이유가요, 전쟁을 위한 세금이었어요. 또 흑인을 차별하기 위한 세금이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반발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깜빵에 가가지고 몇 년을 살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시민불복종인데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이란 아까 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흑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전쟁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건데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흑인을 차별해서 안 된다. 행위의 목적이 매우 정당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세금을 안 낸다고 무언가를 부시거나 무언가를 때리거나 경찰에 대해서 억압을 가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세금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깜빵에 끌려갔죠. 깜빵 내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죠. 비폭력적으로. 세 번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건 정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나 시민불복종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들한테 건의를 해보고 또 시위도 해보고 반발을 해보고 물론 비폭력적으로 반발해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도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학자는 두 명 설명을 해드릴게요. 롤스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요. 롤스 같은 경우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에서 찾는데요. 다수의 공유된 정의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마다 정의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인간을 억압해서 안 된다. 어린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정의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롤스고요. 소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양심에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은 옳다. 옛날에는 흑인을 차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건 잘못됐다. 즉 개인의 양심이었다는 거죠.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시민불복종을 한 겁니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서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찾았어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개인성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쉽습니다. 답 상호협동과 타인의 권리 존중이에요.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그렇게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것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정도는 됩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을게요. 사상과 노자, 장자라고 되어 있네요. 삶의 자세, 무의자연,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름. 무의자연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위적인 거 없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의, 위, 인위, 그리고 무의.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죠.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일단 노장사상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도가라고 합니다. 도가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 왜 노장사상이냐면 위에 나와있죠. 대표적인 학자로서 사상가로서 노자와 장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가지고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노장사상은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좀 특이하다는 건데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놨더라. 약간 이런 의미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런 걸 하나의 자연적이고 필연적 현상으로 보는 건데 어느 정도의 일화가 있냐면요. 장자에 대한 일화예요. 장자의 아내가 죽었어요. 장자의 아내가 50살쯤에 죽었는데 장자의 아내가 죽은 장례식을 하던 도중 장자가
크게 웃으면서 북과 장구를 쳤대요. 사람을 미칠 듯이 봤겠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놈이 미쳤나? 아내가 죽었는데 웃으면서 북과 장구를 쳐? 아내가 약간 괴롭혔나? 하지만 장자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다. 땅에 묻혀서 그 분해가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너무 필연적인 현상인데 자연 속에서 기로서 하나에 작용하게 되는 거. 원래 상태로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걸 왜 슬퍼할 일인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노장사상, 도가사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매우 부합하는 내용이란 거죠. 죽음이란 거는 하나의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 없이 스스로 그려야 한다. 의 자연의 뜻이고요. 답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배의 기준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양한 경력을 쌓아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우대와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 당연한 내용이죠. 분배의 기준은 능력이 보통이고요. 하지만 너무 심한 분배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에 대한 시혜적 배려로서 기부 활동도 있고 또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준다거나 기부금이 아니죠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자 14번 상당히 중요해요. 가에 들어갈 윤리사상가는 롤스, 하이데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있네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소크라테스 무조건 제끼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세 명은 제자와 스승 관계입니다. 서로의 사상에 영향을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소크라테스는 교육 과정상 다루지 않아요. 다루긴 하지만 정말 세밀하게 짜잘하게 적혀있고 외울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일단 나오시면 소크라테스 무조건 제끼시고요. 롤스는 상당히 중요한 현대 사회에 되게 정의를 확립하신 분이에요. 현재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고 아직도 살아있는 학자, 그의 정신이 이어져서 아직도 그의 연구를 계속 반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불복 중에 롤스도 그 롤스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 성찰했던 20세기 초의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염세주의, 즉 세속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떠나게 되는 약간 비관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진짜로 직시했을 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윤리를 할 때 하이데거는 꼭 언급되는 사람이고요. 4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답은 덕윤리, 니코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학자입니다. 덕윤리를 하죠. 인간은 누구나 덕을 갖춰야 한다. 근데 덕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부터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중용, 유덕한 품성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뭐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착한 거, 행복한 거 그런 거죠. 일단 덕이란 건 인간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덕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덕은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과 반복, 실천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되고 습관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위 자체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덕을 형성해야 습관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반복을 해야 덕을 가진 사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됐을 때 유독한 덕이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됐다 합니다. 이런 덕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결국 행복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행복을 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가치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중용이라는 느낌이 아니죠, 단어라 해야 되나요? 개념을 상당히 강조해요. 중용이 뭐냐? 인간은 무조건 딱 중간, 어떤 거든 선이든 악이든 있는데 그 중간에 있을 때 가장 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자면 비겁, 용기, 만용이 있습니다. 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가 조금 너무 과도해지면 인간이 거만해지죠. 만용감을 갖게 돼요. 하지만 용기가 너무 없으면 막상 맞서 싸워야 할 상황에서도 비겁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딱 중간 상태인 중용, 즉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 또한 다른 예시로 결핍, 중용, 그리고 과잉. 애정 결핍이다, 애정 과잉이다 라는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애정을 너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애정 결핍의 현상이고요. 애정을 너무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착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죠. 애정 과잉 현상입니다. 적당한 애정을 줬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즉 중용의 상태를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중용을 맞추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덕이 무엇이고 습관이 무엇이고 반복이 무엇이고 실천이 무엇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중용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였습니다. 다음 15번. 15번도 상당히 중요해요. 18세기 산업혁명에 맞물려서 나왔던 이론인데요. 공리주의라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는 공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다수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한다.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마 최소 비용의 최대 행복, 최대 효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제학의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 경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내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리주의 사상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벤담 읽어드릴게요. 벤담부터. 벤담,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 해요. 여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로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이 음료수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옷들 먹는 것보다 음료수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는 거에 더 큰 플러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벤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으면 좋은 겁니다. 즉 오뜨도 플러스 1이라면, 오뜨랑 과자가 플러스 1이라면 음료수도 플러스 1인 거죠. 제가 누군가 때렸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큰 상해를 입어서 저는 병원에 누웠어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병원에 누운 게 더 안 좋은 거죠. 하지만 벤담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야.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9명의 사람이 플러스 1을 얻었다면 9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3명의 사람이 마이너스 1씩 얻게 돼요.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6이 나오겠네요. 종합적으로. 그럼 플러스 6이네. 그럼 좋은 거잖아.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6을 결과를 낳는 행위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행동은 똑같은 양적인 권리를 가져요.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계산만을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사회 전체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밀의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라 해요. 밀은 벤담의 친구였던 유명한 학자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벤과 거의 삼촌 관계? 그냥 정말 지인이었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벤담 같은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른 게 뭐냐? 벤담 같은 경우는 모든 행위는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따졌다면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에게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크게 생각을 했어요. 벤담이었다면은 육체적으로 좋은 거 플러스 1, 정신적으로 좋은 거 플러스 1이었거든요. 하지만 밀은 정신적으로 좋은 거는 훨씬 더 육체적으로 좋은 것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 16번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은 생명사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휴지가 딱 떨어져가지고 시험이 5월 23일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주 안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동안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는데 결국 못 뵙게 되네요. 네. 16번 풀게요.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슈바이처의 윤리세상에 대해 발표해봅시다. 생명을 유지하고 보양하는 것은 선이며 파괴하는 것은 훼손이고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라 했습니다. 기억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의 사상은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생명 중심주의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나와 있듯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유지는 곧 선이고 파괴는 곧 악이라 합니다.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넘어선 동물을 넘어선 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식물이라고 보통 하지만 그냥 생명체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생명에 대한 생명권을 엄청나게 경이롭게 여기는 태도 외경사상이라고 합니다. 생명 외경사상. 생명 외경사상 이러한 생명 중심 윤리에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동등성. 두 번째가 차등성. 세 번째가 죄송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네요. 많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1년이 넘어가지고
동등성이라는 건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랑 식물이랑 둘 다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은 모든 생명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동등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슈바이처가 인간이 조금 더 낫고 동물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차등성이 있기 때문이요. 인간은 살아야 되죠. 인간은 어떻게든. 그렇게 되다 보면 식물이나 동물 꼭 먹어야 돼요. 이런 데서 차등성이 온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원래 차등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즉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살생은 정말 안 되는 거고요. 만약 살생을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감사, 동물에 대한 감사, 식물에 대한 감사, 혹은 뭔가 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슈바이처입니다. 자, 생명윤리 됐어요. 생명중심주의.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의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종류 해킹, 바이러스 유포, 악성 댓글, 거짓 정보 등 특징,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답 4번입니다. 이런 거 쉽게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음 18번입니다. 다음에서 동물 중심 윤리의 관점을 표시한 학생. 이게 생명 중심 윤리랑 동물 중심 윤리랑 사람 중심 윤리 그리고 환경 윤리까지 같은 폭에 있어요. 먼저 사람 중심으로 가자면요, 사람만 중요하다는 거죠. 동물 중심까지 가면 사람을 포함한 동물, 그러니까 사람, 동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슈바이처의 생명사상, 생명 중심주의로 가자면 동물, 사람, 식물까지 해서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거고, 환경 윤리는 돌멩이, 무생물까지, 사람부터 동물부터 자연부터 그리고 심지어 돌멩이 같은 것까지 중요하다는 게 환경 윤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물 중심 윤리죠. 이런 학대 환경 윤리라는데, 환경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출에 한 기출인데 이게 두 개나 나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짚어 가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두 명의 문자가 있어요. 싱어랑 레건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이 종차별주의. 이거 시거가 쓴 책이에요. 시거가 이 책을 왜 썼냐? 싱어는 좀 이상한 모순점을 느낀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성별이 다른 이유만으로 차별해서 안 된다는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근데 왜 동물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종을 하나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차별주의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인간, 동물, 이 모든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 레건이 설명을 합니다. 동물은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인지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본의에 맞게 영위합니다. 삶을. 즉 삶의 주체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무엇이냐? 쾌락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삶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죠. 동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한 이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동등하게 인간이랑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통해서 동물 또한 인간과 권리, 도덕적 지위가 비슷해질 수 있다, 유사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관점 볼게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물 중심주의의 윤리적 관점 맞아요. 즉 A만 맞는 거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식과 지각을 하고 쾌거 감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삶의 주체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A와 C만 맞네요.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의 권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거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A, B만 맞는 내용입니다. 셋 다 맞는 거는 답은 A예요. 그래서 답은 A입니다. 자, 다음 해당하는 윤리사상가는 인의 실천을 위해서 효를 강조합니다.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답 1번입니다. 인, 효 나오면 무조건 유가사상인데, 유가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는 이제 순자죠. 공자 고르시면 되고요. 유교라는 거는 공자가 처음 만든 거 맞아요. 공자는 도덕 사회의 목표를 인의 실현으로 봤어요. 인은 인간다운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의 실현을 위해서 나라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라는 왕이 있기 전에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기 전에 부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륜지대사의 최초 출발점은 결혼이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립니다. 그럼 이런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은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효의 관점을 크게 봤을 때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하는 왕을 하나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효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효를 나라의 효로 종법적 질서를 적용하면서 조금 더 나라가 인을 실현할 수 있다. 자연적인 가족 간에 느끼는 인을 사회로 확장해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공정한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공자의 유교사상입니다. 20번,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칸트는 정말 진짜 좀 다른 표현이 없어요. 미친놈이에요. 정말 의무, 도덕에 대한 엄청난 책을 썼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현실과 모순되는 점이 많지만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배경 같은 거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진짜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모든 일에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그래야 된다 라는 사람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죠. 칸트의 의무론. 뭐뭐이면 뭐뭐해야 한다. 아는 정원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도 있습니다.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화된 경륜이 되도록 하라. 잘 안 나오네요.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인간이 목적이 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사람이죠. 인간을 위해서 동물 죽여도 되고, 인간을 위해서는 자연을 파괴해도 되고 그런 사람인데, 행위의 동기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행해야 한다. 또한 인간이 하는 행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보편화될 수 있는 경륜에 맞춰야 한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덕적 의무라는 게 인간에겐 주어져요.
다른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 정도? 누구나 당연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경륜, 보편적 입법의 경륜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네요. 입법. 즉 너만 가지고 있는 경륜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륜은 보편화된 입법 경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정의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인간이 곧 목적입니다. 인간이 곧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돕기 위해서는 뭐 인간이면 인간을 당연히 좋아한다 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줄게요. 뭐가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빌 게이츠인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인생이 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빌 게이츠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빌 게이츠를 구해줬어요. 빌 게이츠가 나한테 고맙다고 100억을 주네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칸트는 틀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돈을 얻어서 이익을 얻었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칸트는 동기가 불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칸트는 인간이라면 인간을 도와야 한다라는 정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의무, 인간에게 의무가 주어진다는 건데 이러한 동기가 불순하다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냥 비도덕적 행동인 거예요. 동기가 인간을 위한 목적이어야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거죠. 1번 도덕적 의무에 따른 행동을 강조했다.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정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말씀 들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슈바이처여서 빌 게이츠여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난 이익을 얻기 위해 도와줬다. 이거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정한 명령의 형식으로 도덕 법칙을 제시합니다. 뭐뭐이다면 뭐뭐 해야 한다. 의무,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죠. 4번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고요. 보편적 윤리가 중요하다는 건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입법 경륜이 되도록 하라. 즉 너의 생각과 너의 정의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경륜이 되어야 합니다. 4번 맞습니다. 즉 답은 2번입니다. 21번부터 쉬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자의 질문에서 기업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 땡땡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건전한 기업은 법을 지키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교육, 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에요. 쉽죠? 내부 고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몰래 폐수를 버린다던가, 몰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게 덮고 있다던가, 이러한 걸 알고 그 기업 내부의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해서 사회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안 좋은 영향을 몰래 덮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안 좋은 기업이 없어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내부 고발이다. 22번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보편성입니다. 인권에 잘못을 저지르면 누릴 수 없는 권리이다. 우리가 얘기하죠. 범죄자들의 얼굴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어요. 최근엔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전 참고로 반대합니다. 3번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침범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침해의 금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4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권리이다. 천부인권, 하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고, 어떠한 누구도 자신의 천부인권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23번 직업인이 지녀야 될 윤리적 자세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답 쉬워요.
기억, 이은 1번입니다. 소명의식이 뭐냐? 부여된 어떤 명령을 수행한다. 다른 말은 vocation이라 하는데 뭔가 vocation이란 말은 자신에게 임무가 주어져요. 그럼 그 임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러한 소명의식, 이게 바로 직업인이 가져야 될 윤리적 자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24번 법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3번입니다.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거 법적 정의 전혀 아니에요. 분배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25번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분담 비용이고요. 꼭 그냥 이건 뭐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하나의 정의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분담 비용, 다시 말해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니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 통일 비용이라 합니다.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1교시 도덕은 끝내봤고요. 한 수업 40분 쓰려나요? 50분 쓰려나요? 10분 쉬고 바로 국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